들깨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혈당이 싹 사라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들기름, 들깨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죠?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효능과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 암에 걸리고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진통소염제의 역할은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건데요. 들깨 속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혈관 건강이나 피를 맑게 해준다 등의 역할도 있지만, 몸속에 미세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도 있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바로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들깨의 100g에는 390mg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많이 감소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은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들깨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이 떨어져 고민되시는 분이 많으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 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며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들깨에 바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60%가 바로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 망가뜨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런 사이토카인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키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 많이 발견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도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들어보셨죠? DHA가 바로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요. 이 DHA가 기억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하는데요.
이 DH는 체내에 합성되지 않아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됩니다. 어린이 전용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성인보다는 EPA보다 DHA 함유량이 높은 영양제도 많죠. 들깨가 뇌신경,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뇌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뿐 아니라 바로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요.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주 1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죠?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 5배 이상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들깨 100g에는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을 무르게 하고 장 운동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장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이 작용을 잘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에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에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와 비슷한 기전이라고도 어찌 보면 볼 수 있겠죠. 8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4mg 정도로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 2는 조혈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의 혈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신다면 빈혈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들깨도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들 섭취하게 되시는데요. 이 들기름을 짤 때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달달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은 제가 하단 링크에 있으니까 잘 구경해 보세요.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에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들기름을 넣어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또한 산패가 쉽게 되는데요.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게 1급 발암물질입니다.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기한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관 방법도 정말 중요한데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시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많이 판매하시는데요.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 드시길 바랍니다.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있어 세척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세척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바닥에 이물질만 남는데요. 이것을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작업을 3번, 4번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 주셔도 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 팬에 담아 약한 불로 건조시켜 주시거나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돌려주시고요.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아직 덜 건조되었을 거예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 있으니까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며 상태를 확인해 주면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요.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것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입니다. 2018년 보도자료를 보면 수입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 중에서 6종류가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전자를 변이하여 재배하는 것입니다.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정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2년 동안 실험지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했고 종양의 크기도 컸는데요. 종양의 크기가 탁구공만큼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됐는데 쥐 전체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GMO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 과정을 거쳐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두부를 구매하실 때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 자체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는 바로 유부를 드시는 것입니다.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건데요.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트랜스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지방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부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유부만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유부지만 과하게 드시지 않고 적절히 드시면 좋겠죠?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 루테인, 제아잔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눈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등이 풍부해서 뼈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입니다. 이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루어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 결석이 됩니다.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되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음식을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되어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가 회복이 잘 안 되며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등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만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부는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머리카락의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을 조절해줍니다. 따라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부는 건강에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가 되려면 소화 흡수가 잘 되어야겠죠. 두부 중 소화 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입니다.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질을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든 것인데요. 그렇기에 훨씬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의 영양 성분의 함량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순두부찌개에 계란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것이죠. 순두부와는 식감이 완전히 다른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서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입니다.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섬유질이 부족한데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과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극대화가 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하며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 이것과 같이 드시면 콩팥이 녹아내립니다. 산속의 고기라 불리며 건강식품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 표고버섯, 아마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꾸준히 챙겨 드시고 계실 건데요. 그런데 이 귀한 버섯이 특정 음식과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만 드시면 표고버섯만큼 좋은 음식이 없습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혈관벽에 달라붙은 찌꺼기를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혈관 청소부예요.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대표 식품으로 표고버섯을 꼽았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레티난이라는 항암 성분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면역세포를 깨워서 암세포와 싸우게 만드는 성분인데요. 실제로 표고버섯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유방암 발병률이 57%나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선정한 10대 항암 음식 중에 표고버섯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 렌티난 때문입니다. 꾸준히 드신 분들은 2주쯤 지나면 아침에 얼굴 붓기가 줄어들고 한 달쯤 지나면 계단 오르내리는 게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혈관이 깨끗해지니까 온몸 구석구석 피가 잘 도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좋은 표고버섯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표고버섯을 요리하기 전에 꼭 해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팔팔 끓으면 손질한 표고버섯을 넣고 2분만 데쳐주세요. 이렇게 한번 데쳐주는 것만으로도 퓨린 함량이 30%에서 60%까지 줄어듭니다. 퓨린이 뭐냐고요?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내는 성분인데 이게 쌓이면 통풍이 오거나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데친 물은 아깝다고 쓰시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싱크대에 버려주세요. 그 다음에 버섯을 찬물에 한번 헹궈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퓨리는 빠지고 버섯살은 오히려 탱탱해져서 식감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버섯을 가장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들깨탕입니다. 물 800ml에 다시마 한 장 넣고 끓이다가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5분 뒤에 이 데쳐둔 표고버섯을 넣어주세요. 거기서 5분을 더 끓인 다음 불을 약하게 줄이고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들깨가루는 꼭 마지막에 넣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넣고 오래 끓이면 들깨의 좋은 기름 성분이 산패돼서 오히려 몸에 안 좋아집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이 들깨탕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표고버섯도 잘못 드시면 제가 독이 된다고 했잖아요.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조합이 딱 3가지 있는데 이 3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술과 내장 요리예요. 곱창이나 대창 같은 내장은 그 자체로 퓨린 덩어리인데 여기에 표고버섯까지 더해지면 요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술까지 드시면 신장이 요산을 내보내는 통로가 막혀버려요. 등산 다녀와서 막걸리 한 잔에 곱창 전골, 거기에 건강 챙긴다고 표고버섯 추가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조합이 딱 최악입니다. 통풍 발작이 오거나 신장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절대 피해주세요. 둘째는 짭짤하게 조린 장조림입니다. 표고버섯 장조림이 밥 반찬으로 정말 맛있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버섯이 간장물을 쭉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나트륨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수분을 붙잡아 두려고 하고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 압력을 신장이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는데 마치 낡은 정수기 필터에 고압의 물을 밀어 넣는 것과 같아요. 드시더라도 국물은 절대 밥에 비비지 마시고 버섯만 건져 드세요. 자, 셋째,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산에서 갓 따온 싱싱한 표고버섯을 기름장에 찍어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버섯은 채소가 아니라 곰팡이의 일종인 균류거든요. 생으로 드시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온몸에 줄무늬 발진이 생기는 표고버섯 피부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신선해도 반드시 익혀 드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표고버섯과 찰떡궁합의 음식들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들깨 말고도 이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돼지고기 수육입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군침이 돌죠? 돼지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유지에 좋은데 기름기가 걱정되시잖아요. 이때 표고버섯을 같이 드시면 버섯의 식이섬유가 장에서 지방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단백질을 흡수하고 기름기는 빼는 거죠. 자, 다만 삼겹살처럼 불에 직접 굽지 마시고 물에 삶은 수육이나 찜으로 드셔야 됩니다. 찜기에 표고버섯을 깔고 그 위에 기름기 적은 앞다리살을 올려 써보세요. 고기 육즙이 버섯에 스며들면서 맛도 정말 좋습니다. 자, 또 하나는 미역입니다. 미역의 이 끈적끈적한 알긴산 성분이 몸속 중금속과 노폐물을 흡착해서 변으로 배출시켜 주거든요. 표고버섯이 혈관을 청소하는 동안에 미역이 장을 청소해 주는 거예요. 표고버섯 미역국 한 그릇이면 혈관과 장을 동시에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어요. 50세 이후에 여성분들이 특히 통풍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폐경 전에는 여성 호르몬이 요산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걸 도와주거든요. 근데 폐경 이후에는 이 호르몬이 확 줄어드니까 요산 배출 능력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여성 통풍 환자의 80%에서 90%가 50세 이후에 발생해요. 그럴 때일수록 표고버섯을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서 몸을 지켜야겠죠?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쳐서 퓨린을 빼고 들깨나 미역처럼 궁합 좋은 식재료와 함께 드시면 오히려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표고버섯에는 칼륨도 들어있는데 신장이 안 좋으면 칼륨 배출이 잘 안 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데치기를 2번이 아니라 3번, 4번 해주시면 칼륨까지 싹 빠질 수 있습니다. 신장 아프신 분들은 꼭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복에는 드시지 마세요. 버섯의 식이섬유가 빈속에 들어가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혈관을 청소해주는 에리타데닌, 암 예방해주는 렌티난까지 정말 귀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다만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데쳐서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장 보실 때 표고버섯 한 봉지 한번 담아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방식대로 데쳐서 드시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건강한 하루가 될 겁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이맘때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감기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코가 막히고 목이 칼칼하고 괜히 몸이 으슬으슬한 느낌.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과일 하나가 있습니다. 겉모양은 솔직히 좀 못생겼어요. 울퉁불퉁하고 꼭지 부분이 봉긋 솟아 있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못생긴 과일이요, 병원에서도 겨울철이면 꼭 챙겨 드시라고 권하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한라봉이에요. 한라봉이라는 이름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꼭지 부분이 봉긋 솟은 모양이 마치 한라산 봉우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제주도의 상징인 한라산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한라봉은 제주도의 대표 특산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라봉이요, 그냥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라봉 한 개에는 일반 감귤 2~3개 분량의 비타민C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한라봉 하나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라봉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의 결정체. 이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한라봉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라봉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특히 어르신들 건강에 왜 도움이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한라봉과 함께 드시면 그야말로 보약이 되는 음식들도 알려드릴 겁니다. 브로콜리랑 같이 드시면 왜 좋은지, 고기 드실 때 한라봉을 곁들이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요,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라봉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한라봉 고르는 법, 맛있게 드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뭘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괜히 몸이 무겁고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도 더딘 것 같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감기도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낫는데도 오래 걸리죠. 눈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글씨가 잘 안 보여서 팔을 쭉 뻗어 보게 되고 TV 자막도 흐릿하게 느껴지고요. 눈이 뻑뻑하고 건조한 느낌도 자주 드시죠? 혈관 건강도 걱정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얘기를 들으셨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혈관에 기름기가 쌓이면 동맥경화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력이 떨어지고 잔주름이 늘어나고 기미나 잡티도 점점 짙어지죠.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신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장 건강은 어떠세요?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 끙끙대다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하죠.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 이것도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쌓이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가 폐렴으로 번질 수도 있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죠. 그렇다면 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먼저 면역력부터 살펴볼게요. 대한면역학회 설명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면역세포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면역세포가 빠르게 대응해서 물리쳤는데 나이가 들면 이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에도 더 잘 걸리고 한 번 걸리면 낫는데도 오래 걸리는 겁니다. 피로가 쉽게 쌓이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젖산이 빨리 분해되는데 나이가 들면 분해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쌓이고 회복도 더딘 겁니다. 눈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안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40대 이후부터 눈의 수정체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는 노안이 오는 거죠. 여기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안구건조증이나 야맹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더 심각합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중에 절반 가까이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쉬워지고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피부 노화의 주범은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가 피부 세포를 공격하면 콜라겐이 파괴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자외선 노출까지 더해지면 기미나 잡티도 짙어지죠. 장 건강이 나빠지는 건 장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연동 운동이 약해지고 여기에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식이섬유를 충분히 못 드시면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참 복잡하죠. 노화에다가 생활습관까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여러 문제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한라봉이에요. 한라봉에는 비타민C, 구연산, 헤스페리딘, 카로티노이드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지금부터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면역 강화와 감기 예방입니다. 한라봉에는 비타민C가 100g당 53mg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일반 감귤이 36mg이니까 한라봉이 약 1.5배 많은 거예요.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한라봉 한 개면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도와줍니다. 백혈구가 바이러스와 싸울 때 비타민C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가 충분하면 감기에 덜 걸리고 걸려도 빨리 낫는 거예요.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겨울철에 어르신들께 한라봉은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두 번째는 피로회복 효과입니다. 한라봉의 상큼한 신맛 느껴보셨죠? 이 신맛의 정체가 바로 구연산입니다. 구연산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서 피로가 덜 쌓이게 해주는 거예요. 구연산에는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한라봉 드시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눈 건강입니다. 한라봉에는 비타민 A도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대한안과학회에서도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나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많이 보시는 분들, 노안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한라봉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혈관 건강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해요. 한라봉을 드실 때 속껍질 있잖아요. 하얀 실 같은 부분이요. 이걸 벗겨내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 속껍질에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인데요. 비타민 P라고도 불립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연구에 따르면 헤스페리딘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준다고 합니다.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액순환도 개선해줘요. 동맥경화, 뇌졸중,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라봉 드실 때 속껍질 벗기지 마시고 그대로 드세요. 그게 더 몸에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항노화 효과입니다. 한라봉의 선명한 주황색 예쁘죠? 이 색깔의 비밀이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 성분입니다. 카로티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우리 몸에서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 이걸 제거해 주는 겁니다. 활성산소가 줄어들면 세포 손상이 줄어들고 노화도 늦춰줍니다. 한라봉에는 비타민 E도 들어있어서 피부 노화를 막는 데도 도움이 돼요.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게 걱정이시라면 한라봉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여섯 번째, 피부 미용 효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C가 여기서도 활약해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이거든요.
비타민C가 충분하면 피부가 탱탱해지는 겁니다. 비타민C는 또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걸 억제해요. 기미나 잡티가 옅어지고 피부톤이 밝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밌는 활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라봉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바싹 말린 다음에 뜨거운 물에 우려서 진피차처럼 드실 수 있어요. 이 물로 세안을 하시면 건성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7번째, 장 건강과 변비 해소입니다. 한라봉에는 식이섬유와 팩틴 성분이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장이 편해지면 삶의 질이 확 달라져요. 아침마다 배가 가볍고 화장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외출도 한결 가벼워지죠. 과식하고 속이 더부룩할 때 한라봉을 드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6번째,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한라봉은 당도가 높지만 칼로리는 낮아요. 100g당 약 48kcal 밖에 안 됩니다. 사과가 57, 배가 51이니까 한라봉이 더 낫죠. 한라봉 한 개가 250g 정도 되는데 그래봐야 80에서 90kcal예요. 간식으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고 헤스페리딘이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달콤하면서도 가볍게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9번째는 항암 효과까지 있습니다. 한라봉 껍질에는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리모넨은 진정작용과 함께 항암 작용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라봉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차로 우려 드시면 리모넨 성분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이 정말 많죠. 근데 이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드시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라봉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껍질을 벗겨서 그대로 드세요.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껍질은 벗기지 마시고 하얀 실 같은 부분에 비타민 P가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까 하얀 실도 같이 드세요. 하루에 얼마나 드시면 될까요?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더 드시고 싶은 유혹은 참으셔야 돼요. 이유는 나중에 주의사항에서 말씀드릴게요. 드시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디저트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산 분비가 촉진돼서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이제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이게 최고의 궁합이에요. 브로콜리에는 철분이 풍부한데 한라봉의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촉진합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C가 철분의 체내 흡수율을 최대 6배까지 높여준다고 해요. 빈혈 예방이 필요하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샐러드 만드실 때 데친 브로콜리와 한라봉을 함께 넣어보세요. 두 번째는 고기류입니다. 한라봉의 시트러스 향이 고기의 누린내를 잡아줘요. 고기를 구우실 때 한라봉 슬라이스를 함께 구우시면 향긋한 맛이 스며들면서 풍미가 좋아집니다. 돼지고기, 닭고기와 특히 잘 어울려요. 세 번째는 해산물입니다. 낙지나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주는데 탁월해요. 한라봉 낙지 무침이라는 요리가 있는데 한라봉 즙을 양념에 넣으면 새콤달콤하면서도 비린내 없이 깔끔한 맛이 납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한라봉의 비타민과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이 만나면 영양 균형이 딱 맞아요. 간식으로 한라봉과 호두나 아몬드를 함께 드셔보세요. 다섯 번째는 요구르트입니다. 한라봉의 식이섬유와 요구르트의 유산균이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침에 요구르트에 한라봉을 넣어서 드시면 장도 편해지고 맛도 좋아져요. 한라봉 껍질도 절대 버리지 마세요. 깨끗이 씻어서 채 썰어서 일주일 정도 바짝 말린 다음에 뜨거운 물에 우려서 꿀 타서 드시면 한라봉차가 됩니다. 감기 예방, 부종 완화, 소화 촉진에 좋고 껍질에 있는 리모넨 성분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한라봉 고르는 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껍질이 얇고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한 걸 고르세요. 색이 선명한 주황색이고 꼭지가 싱싱한 녹색인 게 좋습니다. 껍질이 두껍고 푹신한 건 피하시고요. 한 가지 더, 한라봉은 후숙 과일이에요. 갓 수확한 한라봉은 즙이 적고
푸석할 수 있습니다. 3일에서 7일 정도 숙성시킨 후 드시면 신맛이 줄고 단맛이 강해져요. 서늘하고 통풍 잘 되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과다 섭취 시 손발이 노래질 수 있어요. 한라봉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피부가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이나 발바닥이요. 이걸 카로틴 혈증이라고 하는데 한라봉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피하 지방에 축적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황달이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 황달은 눈 흰자위까지 노래지지만 카로틴 혈증은 눈은 정상입니다. 건강에 해로운 건 아니고 섭취량을 줄이면 며칠 내로 정상으로 돌아와요. 하지만 손발이 노래졌다면 너무 많이 드셨다는 신호니까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당뇨병 환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한라봉은 당도가 13에서 16 브릭스로 꽤 높은 편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과일 섭취 시 혈당 상승에 주의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소량씩 나눠서 드세요.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긴 하지만 과다 섭취는 금물입니다. 세 번째, 몸이 찬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감귤류는 대체로 찬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손발이 차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면 좀 낫습니다. 네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한라봉에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시면 칼륨 배출이 어려울 수 있어요. 대한신장학회에서도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적정량만 드세요. 다섯 번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복에 한라봉을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꼭 식후 디저트로 드시는 게 좋아요. 같은 음식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고 혈압약이나 다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한라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라봉은 한라산 봉우리를 닮은 모양에서 이름을 얻은 제주도의 대표 과일이에요. 울퉁불퉁 못생긴 외모와 다르게 속에는 어마어마한 영양이 담겨 있죠. 비타민의 결정체라는 별명은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한라봉 한 개에 감귤 2~3개 분량의 비타민 C가 들어있고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눈 건강, 혈관 건강, 항노화, 피부 미용, 장 건강까지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속껍질에 들어있는 헤스페리딘은 혈관 건강에 탁월하니까 드실 때 속껍질 벗기지 마시고 그대로 드세요.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가 좋아지고 고기나 해산물과 함께 드시면 비린내도 잡아주면서 풍미도 살려줍니다. 다만 하루 2~3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 신장이 안 좋으신 분, 몸이 찬 분들은 양을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좋은 한라봉은 껍질이 얇고 묵직한 걸 고르시면 됩니다. 후숙 과일이니까 상온에서 며칠 숙성시킨 후에 드시면 더 달고 맛있습니다. 겨울철 면역력이 걱정되시는 어르신 여러분, 한라봉 하나로 건강도 챙기고 맛있는 간식도 즐겨보세요. 단 너무 맛있다고 계속 드시다가 손발 노래지는 건 조심하시고요.